네, 반갑습니다. 남해 유림 여러분, 오늘 남해 유교 아카데미 강의를 맡은 강동욱입니다. 여러분들을 뵙고 직접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리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만나 뵙게 되어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또 건강한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곁에서 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강의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독서광 다산정약용입니다. 이 다산정약용 선생은 잘 아시다시피 1801년 강진의 유배를 당하여 약 18년 동안 거처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은 책을 남긴 그런 선비였습니다. 제가 이 다산을 강의 제목으로 선정한 것은 남해도 역시 유배의 고향으로 많은 선비들이 서포 김만중이라든지 장 김구 선생 등 기라성 같은 선비들이 이곳 남해에 유배를 당하셔서 남해에 계시는 동안 여러가지 문학 작품 또 남해를 노래하는 여러가지 이런 글들을 남겨가지고 오늘날 남해가 전국에서 어디 내놔도 뒤지지 않는 유학의 고장 또 선비의 고장으로서 맹성을 이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 이 다산 선생과 강진은 사실은 별 인연이 없던 곳입니다. 그런데 다산 선생이 1801년 유배를 당하셔서 다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초당이라든지 여러가지 다산 근처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저술 또 많은 시들 또 많은 인사들과 교류함으로써 오늘날 강진이 다산학의 본산이라든지 또 다산의 어떤 고향이라는 이런 하나의 그 명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도 하고 또 우리나라 청렴 요즘 그 강조하고 있는 이런 청렴 연수의 본고장으로서 상당히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또 세세하게 이분의 호라든지 생애라든지 또 여러가지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디서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그런 뜻이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 느끼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독서광이라고 한 것은 사실 이 미칠 광자입니다. 강자가 미칠 강자인데 좋은 의미가 아니지만은 그 다음에 제가 보이실지 모르면 불광불급이라고 해놨습니다. 미치지 않으면은 미치지 못한다. 어느 한 일이라든지 학문에 그야말로 전이해가지고 거기에 쏙 빠져들지 않으면은 어떤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이 논어에 노는 말인데 불강, 불급, 미쳐야 미친다. 최근에 우리 그 유명한 한학자인 한양대 정민 교수가 미쳐야 미친다 이런 책을 내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분야에 아주 노력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강불급할 때의 미칠광 거기에 전념하고 전이한다. 그래서 다산은 이 18년 동안 유배를 하면서 오로지 책 읽고 책을 쓰고 하는 일에 전념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유학사상 가장 많은 저작 알려지기로 약 500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500건은 요즘 한글로 쓰면 여러 수천 건이 될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자가 뜻글자이기 때문에 한글로 풀으면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양의 책이 될 겁니다. 제가 먼저 다산이 남긴 저서 500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널리 알려진 책들만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험음신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형법서입니다.
그래서 1822년에 만든 책인데 30권 열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500권 할 때는 열책, 이 책이 권의 개념이고 여기 30권이라 할 때는 한 장의 개념입니다. 조금 개념이 틀리는데 요즘식으로 하면은 이 험험신서라는 책을 한 10권 정도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1822년에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목민신서 1818년 엮은 책인데 이것은 16권, 요즘식으로 하면 16권인데 옛날식으로 하면 48권 16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갱시의 6표인데 이것은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한 여러가지 토지제도 또 세금제도, 그래서 이런 제도의 계획 원리를 제시하여 저술한 정책서입니다. 이건 요즘 말로 하면 15권, 옛날식으로 하면 44권 15책을 다산 선생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법률 또는 행정 또는 조세 이런 전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이런 책들을 남기신 것입니다. 또한 마과해통이라는 책은 홍역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홍역의 어떤 치료법을 수록하여 1798년에 편찬한 의학서입니다. 요즘 치면은 이제 사람 병을 고치는 책이죠. 이건 6권 3책인데 요즘 말로 하면은 3책입니다. 그 다산 선생은 정치, 경제, 행정 또는 의학,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무불 통지의 어떤 이런 학식으로 많은 저서들을 남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 선생의 이러한 저서를 남기게 된 것은 선생께서 열심히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해줍니다. 우선 그 다산의 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다산의 호에 대해서 조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다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차다자입니다. 그리고 매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은 차나무가 많은 만덕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만덕산은 강진의 다산 초당에 있는 그 산이 만덕산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산 선생이 1801년 강진으로 유배 가가지고 물론 처음부터 만덕산에 기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기가하시다가 다산 초당을 짓고 거기에 기거하면서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저수를 하면서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산 선생이 타도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산 선생이 계신 그 다산 초당 주의 산이 만죽산이고 그 만죽산이 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호를 다산이라 했는데 특히 그 만죽산에서 조금 내려가면 백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의 차 맛에 반하여 다산 선생께서는 만덕산을 다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호를 사용한 겁니다. 흔히들 다산 하니까 다산 선생이 차를 좋아해서 호를 그렇게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다산은 다산 선생이 유에 가서 주로 많은 시간을 기거하셨던 만죽산, 만덕산, 그 만덕산 중에서도 그 자락에 있는 백년사 차가 굉장히 맛있어서 이 만덕산을 다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초이선사, 우리나라의 다성이라고 하죠. 이 초이선사와 다산의 이런 만남을 보면은 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다산이라는 이런 호를 많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다산 선생이 썼던 호가 여유당입니다. 다산 선생이 문집 남기신 글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책 이름이 여유당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여유당은 다산 선생이 태어나신 또 자기 고향의 그 서재의 이름을 여유당이라고 붙입니다. 이 여유라는 뜻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한자로 오면 같을려 오히려 유자인데 이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망설이면서 겨울에 냇물을 걷는 것 같이 도덕경에 여해여 약동서천이라 겨울에 냇물을 걷는 것 같이 상당히 주저하고 조심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그 다음에 유자는 유해 약의 살인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한다. 그 이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웃에 무슨 범죄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수양하지 못하고 잘못했을 때 이웃의 비난 또 이웃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런 요즘 말하면 염치 부끄러움 요즘 세상에 참 염치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치자가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으면 동물하고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이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산 선생이 혹여 자기가 잘못을 하거나 또는 선대 또는 여러 선생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 이웃에 있는 요즘은 이웃이 이사가 자유롭고 이렇게 가서 여러 선과지기가 있지만 옛날에 이웃이라는 것은 다 인척입니다. 자기 집안이고 자기 종중입니다. 그러면 종중의 욕을 넣는다는 것은 조상을 욕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이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호를 여유당이라고도 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우리가 알려진 호가 다산과 여유당입니다. 이 다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배지인 차가 많이 이렇게 재배되는 만덕산을 다산이라 불렀고 여유당은 다산 선생의 생각, 자라고 또 태어난 곳에 자기 서재를 그렇게 여유당이라고 붙여서 두 가지 호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 남양주시인데 다산의 그 고향인 거기에 지금 이제 새롭게 실학 타운을 조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여유당이라고 이렇게 당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문하고 무슨 이렇게 다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은 여유당이라는 호도 다산 못지않게 많이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의 호가 다산 여유당뿐만 아니라 귀농은 잘 아시죠? 돌아가서 내가 농사를 짓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산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으면 다산은 굉장히 객동의 시절을 살았습니다.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당시 당파가 달랐다. 집권층과의 당파가 다름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천주학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고 다산도 물론 본인은 천주학을 공부만 하고 믿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산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산이 남긴 책들 대부분이 유학에 관한 책들입니다. 주로 사서 경전에 대한 이렇게 뜻풀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다산이 유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천주학도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귀양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했나 싶을 정도로 저도 의심이 드는데 사실은 다산이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집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친구들이 그 당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남인들과 가깝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집권층의 미움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배도 가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객동의 시대를 살면서 호를 귀농이라고 한 것은 내가 이 유배에서 풀려나오고 또 조중에서 물러나면 나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이런 소박한 자기 바람 이걸 호로 썼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아마 다산 여유당 그 다음 많이 쓰는 것이 이 사암입니다. 사암. 이 사암은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백세이사 성인이 부록이라 라는 말입니다.
100세를 기다려서 누구를 성인을 100세 뒤에 성인을 기다려서 물어보더라도 의욕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자기 공부에 대한 확신, 나의 공부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내 뒤에 성인이 나더라도 내 이런 공부에 대한 의욕을 갖다가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의미로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공이라는 성이 대나무 껍질 탁자입니다. 대나무 껍질 늙은이 대 보면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이 이 절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된 절개로서 나는 평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다산의 어떤 생각. 그 다음에 이제 태수인데 이게 있기 태자입니다. 숫자는 늙은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옹이나 수나 이건 다 늙은이 숫자인데 이건 다산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끼처럼 그렇게 내가 살아가리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자하도인인데 이 보라색 노을이라는 뜻입니다. 신선이 사는 곳의 그 노을이 자하랍니다. 자하도인은 내가 신선처럼 아주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초탈하면서 이렇게 나는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철마산인은 다산이 고향의 뒷산이 철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마산에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다산이 많은 호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금 호는 다산, 예유당, 사암 이 정도의 호만 알고 나머지 호는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호라는 것은 남이 불러줘야 됩니다. 자는 나이 20이 되면은 집안에 어른들, 등망 있는 분들이 이제 자를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성인이 되면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빨리 장가도 가고 그래가 애도 있고 또 부인도 있고 한데 부모가 준 그런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를 지어가지고 그는 아무나 부릅니다. 근데 이 호라는 거는 자기가 아무리 지어도 남들이 불러주지 않으면 그 호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테면은 자기는 뭐 귀농이라고 지었는데 남들은 아무도 귀농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른다든지 뭐 이렇게 뭐 김선생, 박선생 이렇게 부르면은 그 호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라는 것은 짓는 사람의 취향, 내가 바라는 어떤 취향이라든지 또는 내 사는 곳, 다산도 말씀드렸지만 차를 좋아해서 내가 다산이라고 했다. 또 다산에 사니까는 다산이다. 우리가 그래서 호에 제일 많이 먹는 것이 보통 매화매자, 뭐 매주컨, 대주. 그럼 그분은 뭐냐면 나는 매화나 대처럼 아주 고매하게 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 남해에 뭐 망운산이 있으면 망운산인, 내가 남해 출신으로서 망운산 곁에서 산다. 그래서 내가 망운산인이다. 이렇게 불러도 무방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는 남이 불러줘야지 자기가 대놓고 부르는 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망운산인으로 불러다오 해도 남이 안 부르면 그거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은 그래, 남해 망운산하고 망운산 하면 이 사람이 생각나. 그래서 망운산이라고 불러주는데 망운산하고 이 사람하고는 도저히 연결이 안 되면 안 부릅니다. 사람들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매일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한테 이렇게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내 호가, 나는 뭐 선할 선자, 선제, 선한 집이 될 거면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선제 이렇게 못 부릅니다. 성이 강씨 같으면 강선생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호를 많이 짓고 이렇게 한데 그 호는 사람값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산의 호가 지금 이렇게 10개가 넘지만 부르는 거는 다산, 또 아까 말씀드린 예유당, 또 좀 더 깊이 공부하신 사암, 요 3개 호 외에는 다 안 부릅니다. 본인은 여러 개를 지나도 사람들이 불러줘야 그 호가 호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산의 삶부터 제가 몇 기로 한 4기쯤 나눠가 설명을 드리고 나아가서 상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산의 삶을 보면 이제 1기라고 하면은 태어나서 21살 때까지,
그러니까 유년기, 청년기를 들 수 있습니다. 다산이 부친도 진주 목사를 했고 장인은 경상우도 백마절도사를 해가지고 진주와 아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부친, 이제 그 이름이 정재원인데 이분의 임지인 전라도 화순, 예천, 진주 등지를 따라다니면서 부친으로부터 여러 가지 공부를 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16세가 되던 1777년에는 성호 이익이 지은 그 문집을 보고 성호의 학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일기라는 이 개념은 청년기에 부친과 또 집안의 이런 여러 어른들로부터 공부를 하던 이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살 때부터 40세까지 아마 다산의 생애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 과거 급제해가지고 40세 때 신유 교난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신유 사옥입니다. 신유년에 천주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당시 정조 임금이 이제 1800년에 세상을 빼렸는데 정조 임금이 세상을 빼리고 순조 임금이 등극을 하자 그 당시에 대비인 정순왕후가 습정을 하면서 남인 또는 노론과 반대편에 있는 이 당파들을 굉장히 억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침 천주학이 굉장히 좀 많이 퍼져 있었고 아무래도 요즘도 그렇죠. 여당보다는 야당이 정치에 좀 멀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천주학과 가까이 이렇게 좀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운보 교수 이제 청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이렇게 주교를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사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다산이 열려가지고 처음에는 저 장기로 유배를 갔다가 아주 강진으로 가게 되는데 그 22살 때부터 40살 때까지 그 시기는 뭐냐면 배설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균관에서 수학도 하고 학문의 깊이도 들어가고 더하고 또 정조 임금으로부터 총애도 받고 하는 다산의 생애에서 가장 좀 화려했던 좀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급제 후 1800년까지 그러니까 1801년에 이제 귀향을 가게 되는데 1800년까지 39살 때입니다. 정조의 특별한 총애 속에서 예문관 검열이라든지 사감원 정언이라든지 사헌부 집행, 홍문관 수찰 이 사감원 사헌부 홍문관을 옛날에 청묘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청묘직. 청은 아주 깨끗하다는 의미고 요는 아주 우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깨끗하고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감원 요즘 같으면은 이제 임금에게 바른 말 하는 그 기관이죠. 사헌부 검찰청입니다. 홍문관 요즘 서울대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감원이라든지 사헌부 홍문관에는 굉장히 실력 있는 선비들이 배치되어 가지고 왕에게 바른 말도 하고 학문을 이렇게 닦는 여기에 다산이 39살 때까지 근무를 하면서 정조 임금의 아주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조 임금이 계실 때까지 여러분 잘 아는 정조 하면 생각나는 것이 다른 거는 모르지만 사도세자 생각나고 왕에 올라가 가지고 사도세자 명행을 할 때 요즘 그 문화 콘텐츠로 많이 하는 한강 배달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배달이 설계도 이 다산이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뛰어난 성비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산이 정조 임금이 세상을 빼기까지 사헌부, 사관원 이런 홍문관에서 배설하면서 실력을 인정받던 시기입니다. 1789년에는 한강 배다리를 준공시키고 1793년에 수원성을 또 설계를 합니다. 지금도 수원성에 지금 가보면은 다산이 그 당시에 그 돌을 올렸던 기중기가
거기에 전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이 굉장히 총애했던 다산이고, 정조 임금이 조금 더 오래 사셨다면 다산이 아마 관료로서 이름을 떨쳤을 겁니다. 지금처럼 유명한 실학자, 또 유명한 책들을 많이 다작가로서의 다산보다는 유명한 관료로서 또 이름을 남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산의 생애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전환기라 할 수 있는 이 신유사옥인데, 신유교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1794년에 중국 베이징 교구에서 주문모 신부를 조선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한 4천여 명의 신자가 있는데, 그 당시에 약 1만 명 정도로 증가할 정도로 천주교 교세가 굉장히 확장됩니다. 그래서 1801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조가 즉위를 하자 수렴청정을 하던 이 정수나무가 사학을 은검하고, 요즘 말하는 그 사학이라는 건 삿된 학문, 사학한 학문입니다. 공립 사학 이런 것이 아니고 사학을 은검하고 그 뉘우치지 않는 자에게 반역죄를 적용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배교를 하지 않는, 천주교를 믿어가지고 조상의 제사를 안 지내고 하는 이런 경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천주교를 계속 믿는 사람에게는 반역죄를 적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주교가 그 당시 조선의 어떤 통치 이념인 유교의 통치 이념과는 정반대했기 때문이다. 혈연과 군신의 관계를 부정하며 인륜을 무너뜨리며 백성들을 오랑캐나 검수의 상태로 빠지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관점에서 볼 때 천주교가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퍼뜨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신분사회, 이 신분사회라는 것은 양반보다도 일반 백성 또는 노비들이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산이 장기 유배에서도 이하술이라든지 뭐 기예 박래된이라든지 또는 백은시라든지 이런 저술 활동을 했는데, 이 저술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독서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유사옥 뒤에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그 사옥의 참상을 적어가지고 중국에 보내려다가 발각된 황사영 백서 사건, 소남은 아까 말한 다산의 행인 정약전입니다. 자산의보의 주인공입니다. 함께 다시 투옥되고 다산은 강진, 형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됩니다. 그 두 형제가 헤어지는 길이 이제 삼거리 길인데 나주에 있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추석 전이니까 2주, 추석 전입니다. 추석 전에 나주에 여러 가지 그 조사할 일이 가가지고 그 행정약전과 다산이 헤어진 삼거리를 직접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 조그마한 집을 지어놓고 그렇게 기리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그 영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바로 이 위에가 자산의보에 놓은 것이고, 지금 현재 밑에가 그 율정이라고 자기 행은 흑산도로 가고 자기는 강진으로 가는 이 나주에 있는 이 삼거리 부분입니다. 그 다산의 그 시에 보면 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앞부분만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율정의 이별, 율정별, 율정에서 행을 이별한다는 시를 남겼습니다. 초가주막 새벽등불 꺼지려는데 일어나 샛별 보니 슬프다 이제는 이별이네요. 두 눈만 말뚱말뚱 두 사람 말을 잃어 애서 목청 다듬지만 울음이 터지네요. 머나먼 흑산도 하늘바다 연했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그 속으로 드시나요? 다산이 가장 알았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의보라는 참 그 당시로서는 선비가 내기 힘든 책을 냈죠. 제가 볼 때는 다산의 그 형제들 다 뛰어납니다. 아마 이 집안 내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우리에게 더 와닿는 이 자산의보의 정약전이라는 분,
그 다산과의 그 영화 속 장면과 지금 이별하는데 삼거리 길이 대충 보이시죠? 아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동문밭 주막이라는 걸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다산이 형님하고 이별해가지고 이제 강진에 도착했으니까 그때 엄청난 추운 겨울입니다. 다산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유백일한테 특히 천주교인으로 몰려가 유배로 왔으니까 저도 다산을 갖다 끓입니다. 사실은 강진에. 그래서 사실은 그 겨울에 다산이 강진에 가가지고 배도 고프고 굶어 죽을 건다. 그래서 동문밭 주막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주모가 다산을 차린 겁니다. 그 주모가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주모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술 파는 주모가 서울에서 남루한 선비가 굶어가지고 다 죽을 뻔한 그런 형식으로 와서 밥을 주고, 당신 보니까 그런 좀 하겠네요. 우리 지역에 좀 애들 좀 그걸 좀 가르치십시오. 내가 밥은 드릴게. 이래가지고 다산이 사이제라는 글방을 엽니다. 그래서 그 글방을 열게 만들기 그 주모입니다. 주모. 근데 그 주모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강진에 가면 그 사이제, 다산이 처음 도착해가지고 그 머물렀던 주막, 그걸 이제 사이제가 이렇게 주모하고 주모 딸, 다산하고 영분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산 이야기할 때 이 주모라는 이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데, 오늘날 다산이 만약에 우리가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은 다산이 주모를 만나지 못했으면 얼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대단한 실학자 다산은 이 강진의 주모가 초창기에는 밥을 해주고, 또 그 주모가 더 대단한 건 뭡니까? 이 지역 학동들을 좀 네가 가르쳐라. 밥은 내가 해줄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다산의 그 강진의 사학의 저는 상당히 그 본받아야 돼요. 제주도 가면 김만덕이라는 아주 또 뛰어난 여인이 있듯이 강진에 이 이름 없는 주모. 그래서 요즘 동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겨울에 제가 가서 찍어옵니다. 사이제라는 그 공부방 이름을 생각이 맑아야 하고, 사의당, 생각은 마땅히 담백해야 하고, 외모는 장엄해야 하며, 모의장, 외모는 마땅히 장엄해야 하고, 은의인, 말은 마땅히 적게 해야 하고, 동의중이라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다산이 초창기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유배온 선비로서 자기의 처지를 아마 빗대어가지고 학동들에게 아마 가르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이 1801년 다산이 강진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주막에서 학동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강진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은 다산 초당까지 이 주막에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는 다산 초당도 가봐야 되지만 이 주막도 한번 가보는 것이 다산의 그런 학문을 강진에서 시작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1805년 이제 다산이 유배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1805년에 자기 큰아들이 이렇게 찾아왔고, 이 당시는 1805년에 보원삼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원삼방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 공부를 하면서 책들을 이렇게 제자들 가르치고 책을 냈다는 겁니다. 1807년에 자기 장손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1808년에 봄에 이제 다산으로 거처를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산이 1801년에 유배되어 가지고 7년 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다산으로 간 겁니다. 그럼 그 7년 동안은 여러 군데를 전전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보원삼방이라는 곳인데, 그 1808년에
강진현 남쪽에 있는 만덕사 서쪽에 처사 윤단의 산정입니다. 이 지금 다산 초당이 다산 것이 아니라 윤단이라는 사람의 산정에 거기에 거처를 정한 겁니다. 다산으로 옮긴 뒤에 대를 싸고 못을 파고 꽃나무를 심고 물을 끓여 폭포를 만들고 동쪽 서쪽에 두 암자를 짓고 서적 천여근을 쌓아놓고 글을 지으며 스스로 즐기며 석백의 정석이라 지금도 있습니다. 정석 다산의 바위다 정다산의 바위다 이래가지고 정석이라고 딱 새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산의 학문 강진에서의 학문이자 본격적으로 여기서 수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자기 가계라는 것은 뭐냐면 자식들에게 이렇게 경계하는 글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 가계라는 글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써왔습니다. 자, 유배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주는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원을 요즘은 부동산입니다. 나는 부동산을 너희에게 남겨줄 수 있을 만한 배설은 하지 않았다만 오직 두 글자의 내 정신적인 어떤 그런 신념이 있어서 두 글자의 내 신념이 있어서 삶을 넉넉히 하고 가난을 구제할 수 있기에 이제 너희들에게 주니 너희는 이 두 글자를 소홀히 하지 마라. 하나는 근면하는 것이다. 부지런하는 것이고 하나는 절약하는 것, 겁니다. 근검. 다산은 내가 높은 배수를 하지 못했지만 높은 배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안 많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을 넉넉하게 여기고 또 가난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내 평생 부지런하고 절약하는 것을 내가 간직해왔다. 이 두 글자를 너희들한테 준다. 다산이 지금 유배에 와 있으니까 아들들은 이제 배설에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산 아들들은 부지런하고 절약하지 않으면 살아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글자는 좋은 전답이나 비옥한 토지보다도 나은 것이니 요즘 돈 많은 사람들 부동산 이렇게 물려주는 거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도 좋겠지만 오히려 다산의 이 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참 옛날 그 선비들은 자식들에게 평생의 기감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말들을 남겼다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글자는 좋은 전답이나 비옥한 토지보다도 나은 것이니 일생 동안 너희들이 수용해도 써도 다 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겉면 부지런하다는 것은 뭘로 말하는가? 지금 이 시대에 다산이 세상을 떠난 이 시대에도 이 글은 딱 들어맞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을 저녁 때까지 미루지 말며 옛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며 비 오는 날에 해야 할 일을 날이 될 때까지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상당히 게을해가지고 많이 미루는 쪽인데 이 글을 읽어보면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게으르는 것이 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산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오늘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을 저녁 때까지 미루지 말고 옛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며 비 오는 날에 해야 할 일을 날이 될 때까지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뒷일은 농사일이겠고 앞에 일은 자기 생활이겠죠. 그 다음 이제 이런 요새 그 다음 것은 요즘 이제 시대하고 좀 안 맞습니다. 늙은이는 앉아서 감독할 바가 있고 요즘 같으면 이제 옛날에 나이 많은 분들은 우리가 우대를 했으니까 감독을 하고 어린이를 다니면서 받들어 행할 바가 있으며 젊은이는 힘든 일을 맡고 아픈 사람은 지키는 일을 하며 아낙네는 밤 사객이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지 않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길쌈 보고 빠르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요즘하고는 안 맞지만 당시에는 각자가 남녀노소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딱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집안의 상하 남녀가 한 사람도 놀고 먹는 식구가 없게 하고 한순간이라도 한가한 시간이 없도록 하는 것이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맡은 바 일을 제때에 하라는 겁니다. 이런 교훈은 요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통용이 되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란 무엇인가? 금수하다. 제약이 뭐냐? 의복은 몸을 가리기 위한 것을 취할 뿐이니 가는 배로 만든 옷은 해지기만 하면 세상 없이 볼품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거친 배로 만든 옷은 비록 헤어진다 해도 볼품 없지 않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명품은 세월이 지나면은 물론 어떤 사람은 더 고고미가 있다고 하지만 볼품 없어지고 원래 나쁜 그런 제품들은 세월이 가도 더 나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 벌에 그러나 한 벌의 옷을 만들 때마다 모름지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입을 수 있느냐의 여부를 생각해야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가는 대로 만들어 헤어지고 말 뿐이다. 그러니까 너무 고급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급도 세월이 가면 그거는 헤어지게 되고 원래부터 볼품 없는 건 세월이 가도 그거는 볼품 없으니까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고운 배를 버리고 거친 배로 만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처음이야 물론 좋은 배가 좋고 거친 배가 나쁘지만 세월 가면 똑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음식이란 생명만 연장하면 된다. 모든 맛있는 횟감이나 생선도 입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더러운 물건이 되어버리므로 목구멍으로 넘기기도 전에 사람들은 더럽다고 침을 뱉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음식도 먹고 뱃속에 가면 다 대변에 오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천지간에 살면서 귀히 여기는 것은 성실한 것이니 조금도 속임이 없어야 한다. 하늘을 속이는 것이 가장 나쁘고 임금을 속이고 어버이를 속이는 데서부터 농부가 농부를 속이고 상인이 상인을 속이는데 이르기까지 모두 제약에 빠지는 것이다. 오직 하나 속일 게 있으니 바로 자기의 입이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식물로 속이더라도 잠깐 그때를 지나면 되니 이는 괜찮은 방법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고기국 먹거나 된장국 먹거나 소고기국을 먹어보면은 된장국이 맛이 없다는 걸 알지만 된장국 먹으면은 소고기 먹는 것보다 더 낫다. 다산이 아마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그 당시 유백의 다산으로서 죄인의 아들, 딸들이 살아나가야 되면 부지런하고 검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해 줍니다. 만약에 다산이 그 당시에 배설을 하고, 물론 배설하고 있어도 근거는 필요하지만, 죄인의 아들, 딸들이 살아가기에는 부지런하고 근검하는 것 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산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이건 절박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듣는 데는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당시에 자식들에게 이런 글을 남긴 다산의 심정은 굉장히 절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금년 여름에 내가 다산에 있을 때 쌈치로 쌈을 싸서 먹으니 손에 묻기를 쌈을 싸서 먹는 게 절여서 먹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하기에 내가 이건 나의 입을 속이는 법이래 라고 한 일이 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모름지기 이런 생각을 가져라. 정력과 지혜를 다하여 변속관을 위하여 애쓸 필요가 없으리라. 이러한 생각은 눈앞의 궁한 처지를 대체하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귀하고 부유함이 극도에 다다른 사군자일지라도 집안을 다스리고 몸을 바르게 하는 방법으로 이 건과 검 두 글자를 버리고는 손댈 곳이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반드시 가슴에 새겨두도록 하여라. 그래서 음식은 아까 말씀드린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다 변속하는 건 같다라는 이 말입니다. 요즘하고는 좀 안 맞는 면이 있죠. 요즘은 먹기 위해서 많은 미식가들이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이
48, 49, 50, 51세 때까지 여러 책들을 막 짓습니다. 저작을 합니다. 이 저작을 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독서량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많은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57세, 이제 58세, 죄송합니다. 이걸 57세 때 목민심서. 이 57세 때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유배에서 풀려나는 해입니다. 봄에는 목민심서가 이루어졌죠. 다산의 작품 중에서, 다산의 저술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목민심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알아야 되는 이런 책. 이 57세 때 유배에서 풀려난 그 해에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에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남양주, 지금의 남양주입니다. 마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8년 동안의 다산의 그 강진 생활은 끊임없이 책 읽고 끊임없이 저술하고, 물론 그 사이에 초이선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스님들하고 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차 생활도 즐기지만 어쨌든 간 다산의 유배 생활은 책 읽기와 저술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이 신분 사회에서 양반보다는 평민이나 노비가 많기 때문에 양반 외에 평민이나 노비는 어쨌든 윗사람을 모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이 박애입니다. 박애는 뭐냐면 널리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유교에서는 이 박애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자기 아버지부터 먼저 섬기고 그 남은 힘이 있거든 나무의 아버지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나 나무의 아버지나 똑같이 사랑하라, 뭐 원수를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도 있듯이 당시 조선의 어떤 그런 시대상으로 볼 때 적어도 지배층 아닌 억압받는 평민 노비들은 이 천주교의 교리 또 천주교의 어떤 사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천주교에 관여했던 남인 인사들이 교회를 이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성문이라든지 이벽, 이런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그 실하게 많은 공부를 하고 그 시대의 부조리함에 통렬히 느낀 사람들은 천주교에 많은 기울이게 되고 다산도 아마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왜 자꾸 다산을 그 천주교의 교인으로 하기에는 조금 망설이시냐면, 우선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배를 가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편지 보내면서 우리는 패족이다. 이 패족을 사실 다산이 제일 먼저 썼습니다. 뭐 한때 정치적으로 패족이라는 용어가 많이 이렇게 유행하게 됐는데 왜? 천주교도로 몰려가가지고 내가 귀향을 왔으니 이 유교국가에서는 나를 갖다가 사악한 존재로 본다. 사악한 존재의 자손인 너희들은 패족에 불과하다. 근데 이제는 다시는 뭐 배설을 한다든지 양반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패족이면은 지식 있는 패족들은 너무 무식을 못한다. 지식 있는 패족.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게 글을 읽으라고 지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산은 많은 저서 중에서 경서를 갖다가 이렇게 줄을 달거나 거기에 탐독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산이 내가 천주교도로 몰려왔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또 보여줄 필요도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책들이 그런 성현의 말씀을 갖다가 푸는 그런 류의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1794년에 일어난 신유 사옥으로 인해 가지고 다산은 이 생애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1801년 2월
40세에 정약종, 다산의 행인들입니다. 최창현, 최필공, 교만, 홍랑민, 이성문 등은 처형을 당하고 건철신, 이가왕은 옥살하고 여기에 또 정약정, 다산이 가장 따랐던 여러분 잘 아는 영화 자산어보의 주인공입니다. 이 정약정과 정약용은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유 사옥에 관련이 되고 그 인물들이 대부분 다산과 연관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를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했습니다. 자, 3기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이 신유 사옥으로 인해 가지고 유배 기간입니다. 1801년부터 1818년 딱 18년간입니다. 여기 보니 40세부터 57세까지인데 만으로 하면 17년간이고 딱 18년간인데 사실은 신유박해 발발 직후에 다산은 이 장기로 유배를 갔습니다. 장기. 그리고 이제 황사영 백석 사건이라는 것은 신유 사옥에 있는 그 내용들을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북경에 그 당시에 보낸 겁니다. 그게 발각돼 가지고 다시 또 문초를 받아가지고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818년 57세 되던 해에 유배에서 풀려나 세상을 떠난 1836년까지 향리에 응가하면서 이제 그동안 유배지에서 지은 책들 이런 책들을 다 정리하면서 여유강전서라는 큰 책을 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산생에서 1기는 과거급제하기 전에 2기는 과거급제해가지고 정조임금이 돌아가시기 전인 한 10몇 년간 관료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사관은 사헌부 홍문관에서 하면서 정조임금을 도와가지고 실학을 갖다가 열심히 이렇게 널리 백성들을 위해 쓰던 그런 시기. 그때 배달이라든지 또는 수원성 건립 여기에 많은 다산의 공이 있게 됩니다. 3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배 가서 자기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책들을 읽고 쓰는 그런 때입니다. 사실은 유배객들은 유배지에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대충 글방을 열어가지고 그 지역의 학동들을 가르치거나 여기 노도의 유배원 서포 김만중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암 김구 선생도 마찬가지고 조정에서 배설하던 이런 관리들이 이런 시골에 와서 뭐 농산들 제대로 짓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남체밭 정도에 가까울 수 있지만 그런 농사를 힘든 농사를 지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아동들이나 또는 학동들을 가르치고 또 글로서 자기의 이런 심정을 표출하고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배라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생활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한 곳에 이렇게 몰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시를 짓거나 뭐 문학 작품을 남기는 것은 가능한 일이겠지만 다산처럼 이렇게 본격적으로 뭔가 연구하고 또는 거기에 탐구하고 이런 아주 몰입된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다산이 좀 아주 특출한 그런 선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제가 4기로 나눴는데 이제 다산의 생애를 좀 더 이제 좀 세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산은 1762년 정교됩니다. 경기도 강주군 마현이라는 곳인데 지금 남양주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두물머리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이렇게 쭉 그 만나는 이 두물머리에 그 지금 그 남양주에 가면은 다산 생강하고 묘소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태어났는데 사남 일녀 가운데 막내입니다. 본가는 앞에 전시인데 지금 그 목포 번째 앞에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앞에가 나주의 속행이라 해서 우리가 나주 정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문의 정시입니다. 고문의 정시인데 목포 근처에 앞에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앞에 정시라고 부르는 사람은 부릅니다. 나주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앞에도라는 게 있습니다.
목포 근처에. 근데 그때 나주라는 도시가 알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목으로서 컸기 때문에 그걸 나주정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다산도 이 앞에 정시라고 했습니다. 진주에 가면은 그 석갑산에 그 앞에 정시 그 묘소들이 있습니다. 그 묘소에 대해서 다산이 지은 글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고물의 정시를 흔히들 나주정시라 하지만은 이 앞에도라는 목포 근처에 있는 섬의 이름이 앞에 정시입니다. 그래서 이 나주정시, 고물의 정시, 정약용, 약자는 자기 아마 합열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살 때부터 시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산이라는 시의 제목인데, 소산은 폐에 대산하니 원근이 지두동이라.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니 멀고 가깝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미술할 때 원근법을 갖다가 7살은 다산은 그걸 글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산의 아버지가 정재원인데, 이분이 진주 목사를 했기 때문에 다산도 그렇고 그 집안 사람은 진주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주공. 남해 뭐 군수, 남해 행감하면 남해공 이렇게 옛날에 부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아버지가 진주 목사를 했기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은 진주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다산이 정씨인데 무슨 자기 아버지는 진씨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배설을 진주 목사, 그 다산의 부친 배설 중에서 여러 배설 중에서 가장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마 진주 목사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산의 부친을 부를 때 우리가 진주공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진주공이 상당히 그걸 보고 야, 참 재주가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천년두를 뭐 옛날에 천년두, 요즘은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엔 천년두 알아가지고 생명도 읽고 뭐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천년두를 알아가지고 오른쪽 눈썹 위에 흔적이 남아가 눈썹이 3개를 나누자 그를 또 삼미자라고도 했습니다. 삼미자. 천년두 때문에 눈썹이 이렇게 3개로 나누어도 삼미자. 근데 사람들은 다산을 보고 삼미자라고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천년두 아는 사람은 그 눈썹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본인은 내가 삼미자다 이렇게 자칭을 해도 됩니다. 남들은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미자라는 그런 문집도 있는데, 다산이 10세 이전에 지은 여러 가지 글들을 모은 문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1770년에 9살 때 모친 해남윤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모친은 고산 윤선도의 후손인데, 윤선도의 정손인 공제 윤두수, 이 글을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나라 차화상으로서는 아주 수작이죠. 이 윤두수가 다산의 외정조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제가 다산의 외정조부가 되고, 그래서 다산의 얼굴과 수염이 공제 윤두수를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1771년 10살 때 여러 가지 경서하고 사설을 갖다 읽고, 그래서 경서와 사설을 본떠 지은 글이 자기 키만큼으로 이렇게 많이 지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76년에 다산 나이 15살 때 풍산홍씨 홍화보의 따님과 결혼을 했는데, 이 홍화보라는 분이 경상우병사로서 진주에 또 부임을 하게 되고, 제가 조금 뒤에 의기사에, 진주 의기사에 다산의 기문이 있는데 그 기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계속 할까요? 이 홍화보의 따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마 몇 년 전에 하피첩이라는 아주 그 귀중한 문화유산이 한번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다산이 희양을 가자 이 부인 홍씨가 천주 교인으로 몰려가 기양을 갔으니까 다시는 이렇게 만날 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시집 올 때 그 받은 치마를 다산에게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때 다산이 그 치마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기 자식들에게 경기하는 글을 써가지고 준 것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아마 경기도 그 시락박물관에 경기도
시락박물관에 아마 그것이 보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핫비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뒤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핫비첩의 주인공이 바로 이 풍산홍시 홍화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의 부인 역시 다산을 그렇게 내조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실학자로 이렇게 다산이 자리매김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71년에 아까 선대 이가완 자형 이성은 아까 천주교 그 신유 사업 때 다 화를 당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여 성호 이익의 문집을 보고 성호 이익을 사숙하게 됩니다. 사숙이라는 말은 직접 배우지 않고 배우고자 해도 그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분이 남긴 글이나 그분의 정신을 배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남행선생을 사숙했다, 뭐 자음 김구 선생을 사숙했다, 가능합니다. 직접 배우는 건 우리가 집질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지만 성호이익, 우리나라 실학의 원조라고 있는 성호이익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분이 남긴 글을 보고 다산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호이익을 사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살 때는 이 부친이 예천 군수로 부임하자 예천에서 글을 읽었고, 그 당시에 부친을 만나러 예천으로 가다가 진주 촉성루에도 두르고, 이 촉성루에 들었을 때는 자기 장인이 홍화보가 경상 우행사로 근무를 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자기 부부끼리 장인을 만나고 예천으로 자기 아버지를 만나러 간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조 7년 22살 때 사실은 성균관에 들어가 가지고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과거에도 합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23살 때부터 이제 배설에 나가게 되는데 첫 배설이 희령 직장입니다. 그리고 초계문신. 이 초계문신은 학문이 뛰어나는 이런 문관들을 계속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시키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문관이나 사가는 사헌부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계속 공부시키는 그런, 요즘 같으면 학구적인 그런 문신, 이런 문신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배설을 봐가지고 수석을 5번, 또 수석에 비교되는 것, 수석은 아니지만 수석처럼 느껴지는 건 8번 이렇게 하고, 1789년에 배다리 설치하는 공사가 있었는데 다산이 그 제도, 요즘 것처럼 이제 규격을 딱 정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92년에 부친상을 당합니다. 이 1792년에 이 부친이 진주 목사로 있으면서 진주에서 세상을 베립니다. 그래서 다산이 진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다산이 사실은 진주를 3번 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장인이 경상 우병사로 진주에 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병사로 있는 장인을 만나고 자기 부친 정재원 예천 군수로 이를 만나러 갑니다. 두 번째는 이 정재원 목사가 진주 목사로 있을 때 다시 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베리자 시신을 이렇게 옹우해가지고 관장하기 위해서 진주를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에 수원성의 규제를 지어 올렸고, 그 당시 한 4만 양 정도 절약하는 그런 아주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1800년에 이제 가만보니까 정조가 자기를 총애하고 자기를 밀어주던 정조가 사실은 위협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 잘 아는 영조, 정조는 그래도 탕평책을 써가지고, 정조는 사실은 노론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쪽에서도 최재공이라든지 또는 뭐 다산 이런 남인 계열의 이런 신하들을 등용을 하면서 상당히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영정교 시대에. 잘 아시다시피 영조는 탕평제까지 있었고, 근데 이제 정조가 세상을 베리자 순조가 등극하자 정순왕후가 섭정을 하면서 다시 노론이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남인에 가까운 이 다산은 자기가 이제 배설을 못할 것 같다 싶어가지고 1800년에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바로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마현에 여유당이라는 그런 공부방을 엽니다. 그때 정조의 총애를 받던 자기가 정조가 세상을 베리고 이제 순조가 등극하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하면서 노론들이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잡자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유당이라는 당을 지어놓고 삼가고 조심하고 또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의 어떤 공부하는 그런 자기의 지향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그것도 잠시죠. 고향으로 내려있다. 그 1801년 2월 달에 신유사옥으로 장기에 유배되고, 또 그 유배진 장기에서도 여러 가지 또 다산은 또 저술 활동을 합니다. 이하술이라든지 또는 기해 박래 변 이런 책들을 지었는데, 이런 책들은 전부 다 옥사 때 분실이 되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속담에 또 운을 지어 맞춘 백은시라는 이런 저술도 내게 됩니다. 이 저술을 이렇게 냈다는 것은 그만큼 독서에 많은 정신을 기울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산이 1818년 목민심서를 이제 강진에서 짓고 1819년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다산이 이제 세상을 떠난 것이 1836년 75세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18년 동안의 그 58살 때 왔다가 약 또 한 7, 8년 고향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데, 이 고향에서도 많은 책들을 저술을 하게 되는데, 이 저술하는 책들이 유배지에 있을 때 생각했던 것이나 또는 완성하지 못했던 그런 제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1836년 헌종 2년 다산의 그 연고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2월 22일 진시의 열상은 한강가 그러니까는 한강 상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열상 한강가의 정칭, 이 말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마현 집에서 생을 마쳤다. 이날은 다산의 회원일이어서 친척들이 모두 왔고 또 제자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산이 75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1910년에 나라에서 이 우리나라 이런 시절입니다. 사실 나라 잃기 조금 몇 달 전에 문도공이라는 시효를 내렸습니다. 1910년 8월에 우리가 경술국치를 당하게 되는데, 나라 잃기 한 달 전에 문도공이라는 시효를 받게 됩니다. 독습보다 시간이 제가 없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홍씨와의 부부 금실입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이 16세 1살 연하인 정약용에게 시집온 풍산 홍씨가 나이 50줄에 들어선 어느 날 장롱 속에 고이 간직했던 빛바랜 다홍 치마를 강진의 기양가 있는 다산에게 보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기양을 가서니까 평생 천주학도로 몰려가지고 유교국가에서 사학을 한
그런 인물로 낙인을 찍혔으니까 다시는 이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고 본 겁니다. 부인은. 그래서 50줄에 들어선 홍씨는 빛바랜 다운 치마를 강진에 가 있는 다산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 보낸 다운 치마, 홍씨가 다산의 집으로 시집 올 때 받은 치마입니다. 그걸 받고 다산이 그 치마를 잘라가지고 6폭으로 만들어가지고 한피첩이라 노을 치마다. 이거 뭐냐면은 유배객의 부이지만 자기가 볼 때는 아까 말하는 제가 그 노을 합자 신선 여기 이제 하피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굉장히 고귀한 여인의 그런 치마에 내가 글을 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지에 하피첩이라 이렇게 쓴 겁니다. 찾아온 황혼에 순응하자는 뜻으로 빛바랜 다운 치마를 보낸 것인지 아니면 현재는 고통스러우나 아름다운 추억을 생각하여 힘을 내자는 뜻인지 알 수 없지만 다산은 그 치마폭으로 하피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를 쓰고 거기에 자녀들에게 경계하는 그런 글귀도 씁니다. 그 치마폭에 이런 글을 씁니다. 병든 아내가 해진 치마를 보내며 천리 먼 길 애틋한 정 담았네. 흘러간 세월 붉은 빛 발에서 만년의 서글픔 가눌 수 없구나. 마른 질로 작은 서첩을 만들어 아들을 일깨우는 글을 적는다. 부디 어버이 마음을 잘 헤아려 평생토록 가슴에 새기려무나. 요게 실물입니다. 부인이 보내온 치마폭에다가 자손들에게 경계하는 말을 적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 나산의 종갓집에 전해 오다 6.25 때 유실이 돼가지고 없어졌답니다. 최근에 발견돼가지고. 제가 알기로 아마 이 7억인가 8억인가 경기도 그 박물관에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그 애틋한 이런 내용들에서 지금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개드릴 것은 이 의기사입니다. 진주에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논계 또 촉성루 이걸 많이 불러봅니다. 제가 왜 의기사 이걸 이야기한 거면 의기사에 다산에 글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와서 농계의 사당인 감내 또 농계 영정 보고 농계가 저기 생겼나 이상하다 농계가 좀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 내용을 이 남해 유교 아카데미에서 소개하는 것은 유학을 하시는 분이고 유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앞으로 의기사에 오거든 다산의 글을 한번 내용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고의 실학자가 조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여인의 사당에 글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 사연이 있는 글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화보라는 장인이 경상우도 백마절도사를 지내면서 당시 경상우도 백마절도사가 있었던 곳이 지금 진주성 안입니다. 그 진주성 안에 보면 하지제실 정시제실인데 거기가 운주당이라 가지고 경상우도 백마절도사 집무실입니다. 거기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상우도의 방어를 총 책임지는데요. 그 19살 먹은 사위하고 자기 딸이 이제 사실은 다산은 예천 군수로 있는 자기 부친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 사위한테 얼마나 장인이 좀 잘해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위를 위해서 연애를 베푸는데 그 연애 베푸는 그걸 그대로 기록으로 또 다산이 남겼습니다. 백마절도사가 비장들, 참모들을 다 불러가 우리 사회가 온 게네. 니는 회를 준비하고, 니는 음악을 준비하고, 니는 춤을 준비하고 이렇게 다 시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거든 그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식으로 음명도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촉순로 근처에 대장기라든지 이런 걸 쫙 해놓고 그 우병사의 그 위험도 드러내고 사이한테 너 장인이 이랬노라 하고 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다산에게 요즘 우리나라 그 무형문화재로서 가장 먼저 지정된 진주 건물을 추계합니다. 그 건물을 보고 다산이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장편의 시를 씁니다. 그 시가 현재 진주 건물을 국가 무형문화재로 만드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진주 건물가 유명하다. 왜? 물론 그 춤 자체도 유명하지만 다산의 그런 어떤 정확한 관찰력을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시기 때문에 진주 건물은 다산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빨리 문화재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의기사를 갖다가 다시 수리를 하고 기문을 사위한테 부탁한 겁니다. 19살입니다. 1800년대에 진주에 많은 선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진주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우병사의 사위라는 것 때문에 19살 먹는 소년이 그 글을 썼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선비들은 제가 볼 땐 그렇게 환영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기사에 다산에 글이 있다라는 것을 물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은 그 하나만으로도 이건 또 다른 어떤 이야기거리가 사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의기사에 그냥 영경만 보고 이렇게 내려가는 걸 제가 지켜볼 때 다산 정약용은 나이 19에 와가지고 조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여인의 그런 충절을 이 기문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글을 지을 당시는 진주 사람들은 아마 신경을 안 썼을 겁니다. 뭐 다산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고 그러나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볼 때 이 의기사에 다산의 기문이 있음으로 해서 또 다른 하나의 볼거리고 이걸 널리 좀 알려가지고 관광객들에게 다산 정약용이 여기에 의기사를 참배하고 이런 글을 썼노라라고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진주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타까운 마음에서 남해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다음에 혹 촉순로에 오거든 요 매천항연의 글도 있고 잘 아시는 우리나라 그 한말 우국지사 매천황연도 의기사에 들러서 농계의 충절을 기리는 그런 시를 지은 그 시판도 있고 다산 정약용의 기문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이제 제 강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강의를 제가 제목을 남해에서 하면서 정하게 된 계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다산의 독서와 학문이 강진이라는 유배지에서 대부분 다 이루어졌습니다. 남해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유배지입니다. 그리고 남해를 노래하고 남해를 남긴 이런 우리 여러 선비들, 학자들의 그런 어떤 작품들로 인해 가지고 남해의 유배문학관이 있듯이 다산도 이 강진이라는 이 유배지에서 다산의 어떤 이런 학문을 갖다 꼭 배울 수 있는 그 점이 비슷해서 제가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산의 그 절절함 우리는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것이 출세를 하려고 또는 남보다 이렇게 뛰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해가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다산은 유배지에서 자기 아들한테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글 읽으라. 글 읽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이제는 문을 닫는 집안이다. 패족이다. 패족은 아무도 안 알아준다. 평생 또는 후대까지 멸시받고 후대까지 천대받아야 할 우리 집안이
그래도 조금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글을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글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독서가 교양을 쌓거나 또는 학문을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또 남들보다 뛰어난 또는 나은 삶을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다산의 독서는 문을 닫은 집안을 그래도 후손들이 남들에게 덜 멸시받기 위해서 글을 읽으라라고 한 겁니다. 그 절절함, 그 간절함이 배어있는 다산의 생각, 물론 지금은 우리가 유명한 실학자 또는 유명한 학자로서 알려지지만 그때 자식들에게 이야기한 배족, 독서 그 말을 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절절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그래서 저는 다산하면은 물론 실학도 중요하고 목민실도 중요하지만 독서라는 그 단어가 생각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